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휴일이 지나고요. 휴일에도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힘들어가지고 뭐 다만 이제 원고가 좀 쌓이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건 의미가 없고 분석을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려면 머리가 맑아야 되는데 요즘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뭐 고민도 많고 해가지고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뭐 뭔 고민이 그렇게 많냐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고민도 많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팟빵 구독자가 500명이 채 안 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0명이 빨리 넘어가야 뭐 이렇게 약 수익을 한번 내볼 수 있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아직 10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700명도 아직 안 됐거든요. 물론 말입니다. 1000명이 넘어가더라도요. 수익이라는 게 뭐 나겠습니까? 하루에 한 20원? 하루에 한 20원 남으면 다행이죠. 20원 남으면 다행인데 물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유튜브가 주는 돈이면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구독자가 너무 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제가 제목을 선정적으로 단다든지,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공소장 같은 경우도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증거 발견이라든지 뭐 이렇게 달면 좀 선정적일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다가 이렇게 눈에 까만칠 해가지고 뭐 썸네일도 만들어 올리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 썸네일 만들고 뭐 이렇게 그래픽하고 이런 거를요 제가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데만 해도 하나하나 배워서 작업하려면 이 녹음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니 저는 돈을 못 벌지언정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런 낚시 짓은 안 할 거다. 스포츠 신문 같은 짓은 안 할 거다. 라는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속도대로 유튜브 구독자가 늘게 되면요. 제가 지금 속도대로 보면 제가 100만 구독자가 되는데 한 40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400년 뒤에 100만 구독자가 되면 뭘 하겠는가? 30년 뒤에 유튜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죠?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뉴스는 말이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 뉴스입니다. 이건 사실 추미애 씨가 한창 인사청문회에서 이 탈영했네 안 했네 이 얘기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략 이런 스토리라고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증언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의 증언이 나왔고요. 이 증언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 나온 글입니다. DC 인사이드 정론지죠. 정론지입니다. 초창기 딴지일보에서 삐져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것이 DC 인사이드고요. 저도 DC 인사이드 밀리터리 또는 이제 나이프 갤러리 그쪽에 상당 부분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유저였습니다. 지금은 뭐 발길 끊었습니다만 밀리터리 갤러리 총기 갤러리하고 나이프 갤러리 총칼 이쪽으로 주로 활동을 오래 했었고요. DC 인사이드는 위아래 없고 또 누굴 일방적으로 존경하지 않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뭐 헛소리 하면 바로 욕 날아가는 이런 너무나도 민주적이고 신라 같은 우아래 없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더 좋아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데에 이제 나온 게시글인데요. 본인이 여기에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전역 증명서도 이제 같이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 보여줘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와 2017년 같이 군 생활을 했다는 카투사 동료 병사 A 씨는 7일 오후 추미애 아들 미복귀 썰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사실을 인증한다면서
육군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미 2사단 지역대 사단 본부중대 전역 예정 증명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발급된 전역 예정 증명서인데 이걸 뭐 어떤 사유로든 하여튼 떼서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A씨는 추미애 아들하고 2017년도에 같이 군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미 복귀서를 풀어본다라며 2017년 카투사 지휘체계는 모든 카투사는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일명 한지단에 소속돼 산하의 지역대 지원반으로 구성됐다라고 말하고요. 당시 추미애 아들인 서땡땡씨는 1지역대 미 2사단 사단 본부중대 지원반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부대는 의정부였다고 하고요. 그 미 2사단의 본부중대가 사단 본부중대가 의정부에 주둔했었거든요. 그 캠프 레드클라우드라는 네, 이제 미 2사단이 있었습니다. 본부중대가 사단 본부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무했던. 그래서 의정부에서 이제 복무 중이었던 거죠. 추미애 아들은 의정부입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A씨는 미 복귀 전까지에 대해 추미애 아들이 갓 전입해서 1병 시기에 1등병 시기에 위풍장당하게 병가를 나갔다. 아마 무릎이 아팠다나 뭐 그랬다. 여튼 병가를 나가더니 한번 연장해서 9박 10일에 풀 병가를 만들어 삐대고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 병가 나갔을 때는 2박 3일로 나갔다가 한번 연장해가지고 9박 10일로 전체 기한이 9박 10일로 연장이 된 모양입니다. 5박 6일 더 추가했겠죠. 7박 8일이나 뭐 병사 병가가 이제 9박 10일이 맥스로 맥스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10일의 꿀같은 휴가가 거의 지나갈 무렵에 또 2차 연장 신청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원반장이 인사과 회의에서 10일째 되는 날에 그 추장관 아들 서씨에게 복귀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복귀 당일 날에 그 8시 밤 8시 50분까지 부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서씨는 연락도 없고 복귀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박 10일 다 쓰고 병가를 그 다음에 또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야, 일단 복귀해라. 연장 안 된다. 복귀해라. 이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라고 끊어놓고서는 그 복귀해야 되는 날 안 왔다는 거죠. 부대로. 그럼 그 순간 탈영입니다. 그러면 당시 말년병장이었던 B씨도 이게 B씨 보자 여기 보면은 B중대 시니어 카투사가 있는 점검을 하는데 그 분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시니어 카투사가 있는 점검을 하는데 서씨가 연락도 없이 복귀를 안 했으니까 부대가 난리 났다는 겁니다. 탈영이니까 바로. 당시 말년병장이었던 B씨도 황당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저녁 9시가 되면 지원반 지역대에서 당직을 서던 병사가 이 지역대로 1일 보고 올려야 되는데 말년에 미복귀 병사가 생겼으니 이건 줄줄이 다 이제 징계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긴장을 했다는 거고요. A씨는 그래서 A씨가 뭐라고 했냐, A씨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관찰자니까 병장인 B씨가 이 추미애 씨의 아들인 서씨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너 어디냐 했더니 서울의 집이다. 아마 서초동이나 그 용산에 있는 서울의 집이라고 하길래 제발 1시간 안에 복귀하라고 사정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내로 복귀하라고. 그러니까 서울의 서초동에 있어도 저기 어차피 그 부대가 의정부니까 1시간 정도면 넉넉하게 올 수 있죠. 택시 타고 졸라 달리면. 1시간 안에 복귀하라고 사정사정 했다는데 일병 나부랭이가 병장한테 알았다고 하고는 통수를 쳤답니다. 그러니까 복귀하겠다고 해놓고 복귀 안 한 거죠. 8시 50분 그러니까 9시에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냐 했는데 저 집에 있는데요. 아파서. 이러더니 야 일단 복귀하라고 연락 왔잖아. 빨리 복귀해. 1시간 내로 들어와. 그럼 10시까지 들어와. 10시 전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추미애 씨 아들이 알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안 왔다는 겁니다. 이후 아들이 연락을 했는지 추미애가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병사들은 모르죠. 간부한테 연락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언론 기사에도 나와 있다시피 간부가 와가지고 이미 미복귀인 서씨에게 휴가 처리를 해줬다는 게 이 A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A씨 말은 당직 서던 병장 B씨는 멘탈이 나가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우리 엄마는 왜 민주당 당대표가 아니라서 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냐라고 궁시렁거리고 다녔다고 하고요. 이미 복귀 시간을 어긴 상태에서 휴가를 연장해주는 군대가 과연 있나 싶다라면서도 궁시렁거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군대는 없습니다. 복귀 안 하게 되면요. 복귀 시간 내에 복귀 안 하게 되면 탈영입니다. 바로. 그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기 좀
아파서 그러는데 연장을 좀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연장을 해줬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건 야박하게 한번 이 애가 아픈 애를 연장을 해준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박 3일인가 3박 4일 병가 내고 나갔다가 한번 연장을 해가지고 9박 10일로 지금 밖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한번 연장을 했는데 또 연장을 해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군대도 이런 군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복귀했기 때문에 탈영을 했던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아들이 지금 탈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르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이 사람이 국방부나 이쪽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긴급하게 수습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가 됐고 서울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 관련해서 추미애 씨가 부대 외압을 넣었는지 그래서 무마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형사 일부에 배당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한국당 김도우 의원에 따르면 이제 이런 의혹이 있다. 추미애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고 추미애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이 지금 있는 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추미애 씨가 일단은 거짓말을 한 걸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당시 부대장 이 언론에서 취재한 당시 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추미애의 아들인 서 씨에게 거듭 복귀를 명령을 하고 약 20-30분 이후 부대 내 상사가 아닌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서 씨의 휴가를 연장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20-30분 사이에 아마 국방부 쪽으로 연락이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쪽으로 연락이 들어가서 직접 처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다면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군부대 이런 연락을 받고 군에서는 병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럼 밖에서 치료받아라 라고 해서 이제 무리하지만 뭐 병가를 한 번 더 연장해 줬다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재량권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 병사가 전화해가지고 통사정을 해가지고 병사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 상관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줬다면 미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사안은 지금 추미애 씨가 민주당 대표로 있을 시절입니다. 갓 집권한 여당 대표로 있던 시점에서 서슬퍼런 여당 대표로 있던 시점에서 추미애 씨가 직접 전화를 해서 내 아들 지금 탈영 상태니까 이거 기록 좀 깔끔하게 덮어주세요라고 부탁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더니 결국 당신도 그런 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지요. 뭐 의혹은 수사를 해보면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듯 싶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고요. 게다가 뭐 부대가 무슨 평택이나 어디 최전방이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의정부거든요. 의정부. 집은 강남이고 부대는 의정부입니다. 게다가 주말이면 외출 외박 다 되는 카투사예요. 카투사. 미군이라고요. 애새끼를 군대에 보낸 거는 잘하셨는데 이건 아니죠. 복무를 이딴 식으로 개판으로 하시면은 이건 아닌 겁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원자력 관련 뉴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씨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이런 추미애 씨 관련 뉴스를 이어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원자력 관련 뉴스를 하나 하고 추미애 관련 뉴스를 계속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원자력 뉴스는 일단 뒤로 좀 빼고요. 뭐 어차피 뻔한 얘기인데 뭐. 2월 7일에 나온 중앙일보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여권서도 사고 쳤다는 추미애 대권 그림 없다면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검찰 인사에 이어서 다시 전국의 중심에 섰죠. 공소장 관련 건 때문입니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다. 공소장 공개하는 게 이래서 이제 거부를 했고요. 국회에 공개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제 개인의 어떤 형사 사건 공개 금지 원칙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솔직히 여러분도 잘 아시고 이해는 갑니다. 뭐냐면은 원래 이제 공소장이라는 거는 뭐 제가 읽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제가 앞서 읽었던 조국 관련 공소장도 마찬가지인데 뭐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법무부나 검찰 쪽에 요구를 합니다. 공소장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자료 공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못해 법무부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다 빼고 그 공소장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국회로 보냅니다. 국회의원실한테. 그러면 국회의원이 이걸 받아다가 지만 읽어봐야 되는데 언론에 그냥 바로 보내버립니다. 기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동네방네 이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은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기자한테 한번 신세를 지어놓으면 자기 나중에 선거할 때 기사를 좀 더 잘 써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자기가 나쁜 일을 했을 때도 기사를 좀 더 순하게 써주겠지. 그게 기자들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이거 개인정보 뭐 공소 내용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퍼지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공소장을 갖다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추미애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이전까지는 잘 하다가 공개를 그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잘만 공개하다가 왜 지금 이 것만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거냐. 결국에는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루트로 공개가 됐냐 대충 추정하기로는 그 피해자 변호사가 이제 그 저 판사한테 공소장 사본 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 형사사법 포털에 들어가면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판 기록 복사 요청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피해자인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의 변호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여기저기 보내준 것 같아요. 동아일보에 하고 뭐 여기저기. 그래서 그게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적법 절차에 따른 절차니까 불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하고 민주당에서도 언급하고 싶지 않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가지고 약간 말이 많습니다. 추미애도 감 떨어졌네. 그 다음에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일을 해가지고 오히려 일만 더 키웠다. 법무부 내에서도 약간 부글부글하고 있고요. 뭐 밑에 있는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장관 혼자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다고 해놓고 저는 지금 이게 뭐냐는 겁니다. 공소장 비공개로 한 지 이틀도 안 돼가지고 동아일보에서 터져버렸고 뭐 오히려 관심만 더 사람들이 관심만 더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공소장 내용을 뚫어져라 본 사람들이 야 이거 탄핵감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까지 탄핵을 우른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걸 오히려 안 준다 그래가지고 더 문제만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게 아니냐. 추미애 씨의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정치적인 스타가 되려고 했던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자기는 어쨌든 이 공소장 처음 청와대에 불리한 공소장을 계속 공개를 막음으로써 소위 말해서 집토끼인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뭔가 어떤 이미지를 어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어차피 추미애 씨도 알고 있었겠죠. 판사 출신이니까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공소장이 주목받고 금방 공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 정치하려고 한다. 강한 여자 추미애, 잔다르크 추미애. 여러분 역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잔다르크가 왜 죽었는지는 아십니까? 추미애하고 똑같은 오해를 받아서 죽었거든요. 뭐냐면 처음에 잔다르크는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나섰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하여튼 이 사람이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영국도 불편해하고 프랑스 왕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추다르크라는 추미애 씨의 별명처럼 딱 그 짝이 지금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가 오락가락하는 지금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법무부가 보자 2월 7일 오후에만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바꿔가지고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도대체 왜 저러냐 마치 공소장을 공개할 것처럼 했다가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이게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법무부는 2월 7일날 오후 4시 12분에 A4용지 5장 분량의 공소장 자료 제출에 관한 법무부 입장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서 그 미국 법무부가 기소와 동시에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1회 공판 기일이 열리면 공소장을 게시한다는 추 장관의 전달 주장을 이제 옹호하고 나선 건데요. 그 법무부는 이제 그 기소된 형사 사건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서 선진화된 형사 사업 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법무부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 연방 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사례들 중 일부 사례에는 대심 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공소장 복인이 해제된 사건이나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라며 이제 일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이 도대체 법무부 입장이 그럼 정확하게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27분의 4시 40분쯤에 앞으로 공판 첫 기일에는 언론과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빠졌다며 이제 기소에 자기들이 안 보여준다고 했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재판 이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그리고 다시 14분 뒤에 저 추가 문구의 의미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절차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재차 설명을 했고요. 다시 9분 후에 국회 요구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제출되고 그 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러니까 야 니네 술 먹었냐 부터 시작해서 법무부도 도대체 이게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냥 장관이 야 이거 이래라 저래라 라고 자꾸 말을 바꾸니까 거기에 따라 니네 지금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 법무부는 이러고 앉았는데 반면 미국 법무부 연방 검찰 관계자는 이 한국 검찰 쪽에 이제 보낸 자료에 보낸 어떤 그 확인 자료에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 원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기소와 동시에 공개가 원칙이라고 답변했다고 알렸습니다. 또 오히려 비공개를 원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왜 비공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검사가 요청을 하고 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비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추미애 씨나 한국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의 사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는요. 그 추미애 씨만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 관련해 가지고도 난리가 났거든요. 여기저기서. 특히 민주당 내에서 지금 시끌시끌한데 2월 7일날 일요신문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 김의겸 버티기 끝 낙마 배후에서는 청와대 민주당 공천 잡음 부글부글이라는 제목이고요. 몇몇 친문 핵심에 보이지 않는 손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 논란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인재 영입 공천 등을 놓고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 특히 비문 진영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총선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파다하다. 몇몇 친문 핵심들이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이는 이해찬 대표 리더십 논란으로 번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17번째 영입 인재가 누구였냐면 홍성국 전 미래에셋 대우대표입니다. 18번째는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고요. 근데 18번째는 그렇다 치고 17번째가 홍성국 전 미래에셋 대우대표라는 게 제 눈길을 살짝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셋이라는 회사명은 저희가 지난 거장판에서 김석동 씨 얘기할 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석동이가 이 미래에셋의 의장이었거든요. 이사회. SK, LNG 사업, 김석동, 미래에셋이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미래에셋 대표라는 분이 들어오셨고요.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에, 늦었지만 다행이다. 왜 버텼는지 의문이다. 2월 4일 만난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의 말이라고 합니다. 전날인 2월 3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당에 상처만 남겼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물러난 김 전 대변인이 출마하려고 했던 것, 그는 그에게 공천을 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악재다. 지지율만 깎아먹었다. 면서 친문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빚어진 사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측은 그동안 김 전 대변인에게 여러 차례 공천 철회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전 대변인과 친분이 있는 일부 의원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고 여기에는 이해찬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김 전 대변인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그러자 여권 내부에서는 김의겸 뒤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김의겸 저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출마 선언 전에 공천 보장을 받은 거 아니냐는 추측도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사실 청와대 대통령이 이제 그 누구랑 무슨 얘기 하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의겸이 계속 뻗대고 버티니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야 김의겸 대통령이 지금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말로 김의겸은 그냥 지가 깡으로 버티는 건데, 나 지금 돈도 다 냈고 나 여기서 물러나면 나 끝이야 라고 해서 버티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야,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나 보다 이런 오해를 산다는 거죠. 원래 권력의 찌끄레기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대놓고 뭐라고 한 소리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파급력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뭐라고 말하고 싶어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쉽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단순히 오해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한테 출석 요구서가 돼서 날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그 트위터에서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그렇게 아끼고 좋아한다고 하면 그럼 공개적인 데서 윤석열을 좀 격려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저 잘못한 것들 다 때려잡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아주 가볍게 하시는데요. 대기 대통령이 되셔도 그렇게 못하십니다. 대통령의 언행이 그렇게 가벼운 줄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의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대외적으로 되게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공개석상에서 뭐 비서관 회의라든지 또는 뭐 기자 인터뷰라든지 이런 데서 몇 차례고 검찰에 대해서 덕담을 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들을 쭉 검색을 해보시면요, 한 3-4건 되는데 그게 전부 다 검찰은 지금까지 엄정한 수사를 해왔다, 지금까지 검찰은 권력 비리에 대해 또는 현 정권 실세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계속 하세요. 이 이상 어떻게 더 공개적으로 격려를 해줍니까? 다만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오해받을까 싶으니까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검찰의 관행, 검찰의 과거 역사, 그 다음에 검찰이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늘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이는데 이건 윤석열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무슨 어디 편의점 사장도 아니고 시장 잡배들 마냥 대통령이 그럼 아직 재판 진행도 안 됐는데 혐의자들에서 저놈들 다 처벌하라고 그러면 판사들이고 검사들이고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조국이 나쁜 놈이고 백원우나 임종석이나 이런 애들이 지 밑에서 막 이렇게 난장을 부렸다고 해도 거기서 대통령이 맨날 밥 먹으면서 임종석이 개새끼 막 이렇게 욕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은유적으로 지시하셨을 수도 있죠. 송철호, 내 친구 송철호 당선 좀 돼야 될 텐데라고 비서들 잔뜩 모아놓고 커피 마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수석 비서관 회의 하기 전에 티타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비서관들 쭉 모아놓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번에 뭐 지자체 선거 누구 나가요? 그러면서 야, 울산시장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하시는 걸로도 밑에 청와대 비서관들은 흔들리거든요. 그건 뭐 의리주의 때문에 같은 겁니다. 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야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컨텐츠 진흥원에 취직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렇게 계속 그런 뉘앙스를 보내고 또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타인으로부터 가끔 자꾸 갖게 만드니까 저 이분한테 뭐 좀 잘해드려야 돼 싶어서 그 밑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문준용을 갖다가 취직을 시켜준 거겠죠. 이런저런 스펙 만들어가지고.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미필적 고의고요. 문재인 씨가 그렇게 그 잘못하시는 겁니다. 자기 말 안 하고 이루어지는 거 은근히 즐기시는 건데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필적 고의를 은근히 즐기시다가는 언젠가 한번 진짜 큰 코 다칩니다. 하지만 그건 자잘한 것들이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가볍게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심 입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가뜩이나 뭐 말도 없는 과묵한 분이라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면 알겠죠. 과연 이제 임종석이 지 혼자 죽을 건지 아니면 물고 들어갈지 대통령을 그건 지켜보면 알 겁니다. 근데 대통령 물고 들어가고 싶어도 마땅히 임종석이가 갖고 있는 증거가 없을 거예요. 지시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말뿐인 거고 문서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녹음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대통령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만 얘기한 거라면 임종석이가 그냥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뭐 전에도 한번 트위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학부 경력만 학부생 그러니까 학사 학위 경력만 하나 가지고 있는 학생회장 출신의 임종석이를 갖다가 여기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그냥 최종 경력이 그거죠. 청와대 부시장 저기 서울시 부시장 뭐 정무부시장은 아무나 하는 건데 그거 하고 있던 애를 갖다가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만들어줬을 때는 그만한 이제 은혜를 갚아야지 이제. 응? 적어도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기간만큼은 감옥에 대신 들어가서 있어야죠.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그렇게 대통령의 뜻을 알기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김의겸 뒤에 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거고요. 그 청와대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 친문 인사가 당 지도부에 김의겸은 청와대를 대표해서 그 보수 언론하고 싸우다가 억울하게 물러났다. 그런 인사를 당에서 보훈해주지 않으면 누가 문 대통령을 위해서 앞장서겠느냐. 지지층에서도 김의겸 전 대변인 공천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김 전 대변인의 공천을 주라는 청와대 요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론과 동떨어진 청와대 인식과는 별개로 당 공천에 개입하려는 의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게 이제 이 말을 전해준 사람들의 판단이고요. 이러한 뒷말은 김 전 대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출사표를 던진 청와대 출신 참모들과 친문 인사들 주변에서도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적격성 논란이 한창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정봉주 등도 거론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셋 모두 친문과 가까운 곳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천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강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는 것을 꺼리는 듯한 기류가 역력하다고 합니다. 최근 민주당이 서울 한 곳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역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예비 후보들이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위 낙하산 후보의 공천이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 것입니다. 친문 인사들이 이 후보를 배후에서 밀고 있다는 얘기가 뒤를 잇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후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그 철모르는 어린애 여자이지. 우리 커피 내리는 민정이 고민정이 걔입니다. 걔를 갖다가 이제 전략공천 한다고 하는데 서울의 어딘가에 되겠어요 얘가? 근데 청와대에 있던 이제 친문들은 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비문 진영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습니다. 한 비문 의원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친문 인사들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민원을 공천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친문인사 실명까지 거론된다 라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소한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예비 후보자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 예비 후보자에 따르면 경기도권에
공천심사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경쟁 후보는 느긋해 보였다. 파악해보니 친문 쪽에서 밀고 있는 후보더라.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하나만한 게임일 거라는 얘기가 파다한 상태다. 서울 지역의 한 예비 후보자도 청와대 쪽이 이른바 쪽지 명단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줬다는 말까지 돈다면서 2016년 박근혜 청와대가 했던 짓과 뭐가 다르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공천 경쟁에서 밀려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예 투표에 불참하거나 등을 돌려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집도끼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영입한 인재들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른 곳을 놓고도 비슷한 결의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친문 쪽에서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서 당이 검증을 게을리했던 것이 아니냐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계속 친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사 관련 안보나 밀리터리 관련 소식은요, 제가 2부에서 다루도록 할 테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위터에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지금 돌고 있는데,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당이나 민주당 쪽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게 외부로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예상 득표수, 경합지역과 비경합지역들을 쭉 나눠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구 총 253석에 대해서, 나머지는 비례니까 253석에 대해서 이제 분포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이 158석 정도 되고, 민주당이 80몇 석, 그 다음에 민평당이 8석 정도, 이렇게 지금 분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역구 선거니까요. 지역구 선거고, 지금 두 거대 정당 다 이제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소수 정당에 밀어주지 않을 거라는 이제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제3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한정당이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고 있는 표 158석이라는 게 우세라는 게 아마 일부분은 대한정당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3당, 안철수 씨가 만든 정당이든 또 누가 만든 정당이든 간에. 그 다음 민주당 쪽에 이제 약간 표들도 흩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별개로 하고라도 자한당 150 몇 석, 민주당 80 몇 석,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만큼 난리가 난 겁니다. 원래 이제 선거라는 거는요, 이전까지 여론조사 한 번도 안 하다가 계속 이제 투표 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투표 날 마치 서프라이즈처럼 까보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불리하게 나오면 이 상황을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바로 투입하고 해서 끊임없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선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투표일 전까지, 지금 이제 투표 한 6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선거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시작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민주당에는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한당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총선이라는 건요,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 기간 한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일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 몇 개월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씨가 이제 종로에 출마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말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멍청해서 종로에 나왔다, 또 죽으려고 나왔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종로에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분위기를 잘 봐서 결단을 내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황교안 씨 입장에서도 주변에 괜찮은 참모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무슨 얘기냐면 출마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 출마를 해서 어떻게 끝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황교안 씨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 황교안 씨의 어떤 선택지는, 원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하면요, 당선이 아닙니다. 물론 당선되면 좋긴 좋겠지. 근데 당선되고 나서도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선이 목표치가 아니라 최대한
처절하게 장렬하게 지는 거, 근소한 표 차이로 지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 시기를 조율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 3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황교안 씨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지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끌어와서 앉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애들한테도 계속 무시를 당했죠. 소문에 따르면 이제 김무성 씨라든지 또는 그 밖에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보수 쪽들이 황교안 씨를 바지 사장처럼 앉혔다. 당장 총선까지만 써먹고 버릴 생각으로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황교안 씨는 그냥 관료 출신이지 정치인도 아니고 한국당 내에 자기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만에 하나 분명히 지금 선거는 말이죠. 보시면 자유한국당이 압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바보는 아니니까 압니다. 어떻게 보면 두 거대 정당 자한당이나 민주당이 둘 다 참패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당대표 입장에서 선거를 했는데 지금보다도 저 참패라는 기준이 뭐냐면 지금의 의석수보다도 적게 의석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의석수보다 적게 의석수가 나오면 당연히 황교안 씨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일어나겠죠. 그럼 황교안 씨는 관둬야 됩니다. 가뜩이나 벌써 지금 그 황교안 씨 갖다 앉힌 뭐 김무성 씨 이런 사람들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황교안은 한 4개월 전에 관뒀어야 되는데 그 단식하고 뭐하고 한다고 이제 지금 버텨왔던 거거든요. 인기도 오르고. 그런데 선거에서 참패하면 당연히 관둬야 됩니다. 그러면 황교안 씨가 꿈꾸려고 했던 대권 욕심도 더 이상 못 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선거에서 대승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황교안 씨를 가만두겠습니까? 대승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당 내에서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전당대회 하고 이제 그만두라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황교안 씨가 장렬하게 당을 위해서 나와서 장렬하게 전선한다면 그러면 황교안 씨한테는 한 번 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에 출마할 생각이었는데 계속 저울질을 했던 겁니다. 상황을. 왜냐하면 이낙연 씨는 종로에 나올 거고 이낙연과 싸운다면 어쨌든 대선 후보급의 빅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황교안 씨가 최선을 다해서 이낙연을 이겨버렸다. 그리고 자한당도 막 150석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이겨버렸다. 이러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황교안 씨 리더십은 최고죠. 근데 가만 보니까 자한당이 그렇게 압승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자기도 여론조사를 해보니 이낙연한테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지도 않는 겁니다. 사실은 질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압도적으로 져버린다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때는 황교안 씨가 그 시점에서 종로에 출마해버리면 그건 별 의미 없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씨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간을 보면서 종로 지역에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봤을 겁니다. 그래서 출마 직전에 출마 선언하기 직전에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 싶을 때 출마 선언을 전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승민도 날려버릴 수 있었죠. 왜냐하면 종로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권 후보급의 어떤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유승민이 그랬고 또 다른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황교안 씨는 이제 만약에 황교안 씨가 이전에 종로에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하면 저거 대선 후보 되려고 그런다. 이런 욕을 먹었을 겁니다. 승리도 못하고 대선에 욕심 냈었다는 어떤 이미지만 갖게 되면 그 다음엔 쫓겨나는 겁니다. 그냥.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을 위해서 험지에 출마할게 라고 해서 나가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낙연 씨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죠. 그리고 장렬하게 아마 낙선할 겁니다. 황교안 씨도 장렬하게 낙선했고 자한당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승리는 지금만큼의 의석수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선거를 끝냈겠지만 어쨌든 황교안 입장에서는 이긴 겁니다. 이제 자기는 장렬하게 선당후사했기 때문에 당의 빚을 지웠고 이제는 이제 참패한 자한당을 다독여가지고 다시 한번 2년 뒤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대선 후보급이 한번 세크리파이스를 함으로써
대선 후보급이 되는 거죠. 희생을 함으로써. 이게 황교안이 생각했던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반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을 요랬다 저랬다 자꾸 바꾸니까 저 양반 저 가볍다 등치에 비해서 이런 욕을 먹고 지금 자꾸 밖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겉으로 보면 그냥 멍청해 보여도 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진두지휘하고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멍청하다 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학교 다녔을 때쯤에는 라면 국물도 따로 팔았다는 제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너무 평가하려거나 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외부로 보이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로 좀 우스갯 소리 하는 거나 뭐 이런 걸로 저 사람이 멍청했건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선입견이라는 게 선입견을 좀 버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교안이 대단하다, 이낙연이 대단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